무선통신공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와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무선통신 채널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이동하는 모바일 환경까지 고려한 모바일 라디오 채널의 특성과 이걸 수학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모바일 라디오 채널의 강의 아웃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라디오 프로퍼게이션 캐릭터리스틱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라디오 프리퀀시대이기 때문에 라디오파의 전파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전달이 되는지 그걸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 거리인데요. 또는 거리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또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멀어질 때 또는 멀어질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수신 전력이 어떤 식으로 감소를 하느냐,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라지 스케일, 미디엄 스케일,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로 살펴볼 텐데요. 라지 스케일로 살펴본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감소하는 게 어떤 비율로 감소하느냐, 이건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서 수신 신호가 크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로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스 로스가 어떻게 되느냐, 거리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라지 스케일 프로퍼게이션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 로스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수신기가 이동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장애물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은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감소했다가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라지 스케일로 봤을 때 여기를 좀 더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더 약간 컸다 작았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쉐도잉 효과를 설명하는 미디엄 스케일 프로퍼게이션 메커니즘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몰 스케일 프로퍼게이션 특성인데요. 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순간 전력이 굉장히 빠르게 컸다 작았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게 스몰 스케일 프로퍼게이션 메커니즘인데요. 우리가 무선통신 또는 이동통신에서는 항상 여러 개의 경로로 수신기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멀티패스 리셉션으로 인해서 여러 경로로 들어온 신호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크기가 컸다 작았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amplitude fluctuation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수학적, 통계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속도가 있겠죠.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동 속도에 따라서 도플러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속도에 따라서 도플러 주파수 스프레드가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통신 채널의 타임 셀렉티비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에서 채널 또는 시스템 해석을 할 때 타임 인베런트를 가정하고 했었는데요. 타임 인베런트에서는 입출력 관계를 구하기가 좀 비교적 쉬웠는데,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해석이 좀 더 어려워지죠. 근데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채널의
또는 시스템의 시간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타임 베링하기 때문에 그게 해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경로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것들이 경로차가 발생을 하겠죠. 가까운데 맞고 들어온 신호랑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반사돼서 들어온 신호를 보면은 경로차가 크기 때문에, 경로차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딜레이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나 똑같죠. 딜레이가 다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딜레이가 다르면은 시스템에 위상이 변동성이 생기고, 따라서 주파수 응답이 플랫해지는 게 아니라 앰플리튜드 리스폰스 같은 걸 보면은 주파수 성분별로 컸다 작았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신 채널이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성분은 크게 들어오고 어떤 성분은 작게 들어오고 하는 프리퀀시 셀렉티비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주파수 셀렉티브 페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먼저 라디오 프로퍼게이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통신 환경을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지국에서 보낸 신호를 이동하는 모바일 사용자가 수신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직접 경로로 오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 또는 나무 같은 데서 장애물이 있을 때 이렇게 회절해서, 그러니까 돌아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집 표면 같은데 반사돼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다른 건물 표면을 맞고 건물에 반사되는 신호. 그 다음에 위에 전리층이 있다 그러면은 전리층에서 전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과 같은 좀 작은 물체에 이 송신 신호가 부딪혀서 여러 개 퍼져서 들어오는 분산된 신호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이동통신 사용자의 수신기에 도착.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쪽 이 모바일 쪽에서 보낸 신호가 이 장애물이 가려갖고 직접 경로가 없는 경우에 이쪽에 있는 수신 쪽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일단 직접파는 없고요. 여기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반사돼서 리플렉션 돼 갖고 또 이쪽 건물에서 또 한번 리플렉션 돼 갖고 들어오는 신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 모서리를 이렇게 돌아서 회절해서 들어오는 디프렉션 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과 같이 좀 작은 물체에 맞고, 여기서 그림이 직선이 하나만 그려졌는데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퍼져서 분산 또는 산란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 반사와 회절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구별을 할 텐데요. 이 반사인 경우에 큰 건물을 맞고 전달되는 건데, 입자각과 반사각이 같다, 뭐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데 비해서 이 물체가 작으면은 파장보다 작은 물체에 부딪히면은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 갖고 전달되는 산란. 자, 세 가지를 좀 더 정리해 보면요. 리플렉션 반사는 신호의 파장에 비해서 좀 큰 물체의 표면을 부딪혔을 때 입사한 각도하고 반사 각도하고 똑같게 해서 다시 튕겨 나가는 게 반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절인 경우에 전자파의 파장보다 큰 물체의 모서리에서 돌아서 전송이 되는 그런 특성을 회절 또는
디프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호의 파장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물체에 부딪혔을 때 입사된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퍼져서 전송되는 게 산란,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림은 전에 이미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모바일 라디오 채널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가 점점 멀어질 때 어떤 식으로 크기가 작아지는지 거리에 따른 감소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경로 손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에 의해서 나무 또는 뭐 건물 같은데 가려져서 신호 크기가 뭐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쉐도잉. 그 다음에 멀티패스로 들어오면서 신호가 서로 다른 위상들이 더해질 때 크기가 컸다 작았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현상이 페이딩인데 그 페이딩 현상을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기지국에서 온 신호 또는 같은 기지국이지만 다른 사용자 신호가 나한테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간섭이 다른 사용자의 간섭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간섭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멀티패스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내 신호지만 다른 데를 막고 들어온 게 나한테 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셀프 인터페런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만 신뢰성 있는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라디오 채널의 특성을 설명을 할 때 아까는 라지 스케일, 미디엄 스케일, 스몰 스케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세 가지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지 스케일, 스몰 스케일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수신 신호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이 이 점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이러한 비율로 감소한다. 이게 라지 스케일 모델인 거죠. 라지 스케일 모델은 거리에 따른 신호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평균 전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경로 손실 모델로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몰 스케일을 보면은 신호가 거리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순시 전력이 컸다 작았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점은 이 현상은 멀티패스로 들어오는 신호들이 더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로 이 문제는 페이딩 현상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 모델에서는 평균 전력이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은 순간 전력이 시간에 따라서 또는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라지 스케일은 거리에 따른 평균 전력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스몰 스케일은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쉐도잉은 라지 스케일 모델에서 장애물에 있는 현상을 좀 더 보정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보면 자, 기본적인 라디오 프로퍼게이션 모델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라지 스케일 모델하고 스몰 스케일 모델. 미디엄 스케일 모델은 라지 스케일 모델을 좀 보정해 주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라지 스케일 모델은 롱텀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패스로스를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 모델은 숄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멀티패스 페이딩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라지 스케일 모델은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수신 신호의 강도가 얼마나 빨리 어느 속도로 줄어드는지 이거를
예상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지 스케일 모델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될까요? 이런 용도입니다. 이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더 멀리 나가느냐, 그 라디오 커버리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블루투스가 있죠. 블루투스면은 이거는 얘가 커버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겠다. 뭐 보통 뭐 20m, 몇십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블루투스, 뭐 무선 랜, 그 다음에 이동 통신인 경우에 이 기지국 하나 세우면은 이게 셀 커버리지가 어느 몇 킬로미터 정도, 뭐 몇백 미터가 되겠냐, 뭐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손실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손실 모델을 라디오 커버리지를 예측할 때 기본적으로 송신 전력이 크면 클수록 멀리 나가겠죠. 자, 그렇지만 송신 전력은 용도에 따라서 스펙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뭐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은 뭐 몇 미리와트, 뭐 몇 와트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런 허용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로 쐈을 때 그럼 그 기준 하에서 얼마나 더 멀리 나갈 것이냐, 이거를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많이 못 날아가고,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더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패스로스 모델이 다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환경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요소냐면은 여기서 주파수도 관여가 됩니다. 그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해지지만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데, 그게 주파수가 높을수록 패스로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지국 셀룰러 이동통신에서 기지국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갖고 기지국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800MHz 또는 뭐 2.3GHz 이걸 사용할 때마다 사용할 때 커버리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전에 이동통신에서 2세대 통신, 뭐 2, 3세대 이럴 때는 황금 주파수대를 800MHz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800MHz가 여전히 황금 주파수대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요. 이거는 음성 통신의 서비스가 위주일 때랑 그 다음에 고속의 데이터를 보낼 때랑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음성일 때는 속도가 높을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지국을 띄엄띄엄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낮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고속의 데이터를 보낼 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더 선호가 될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면은 기지국을 굉장히 촘촘히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이 되겠죠. 그럼 이동통신 사업자인 경우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셀룰러 기지국을 굉장히 촘촘히 설치한다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에 유용한데 라지 스케일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 모델이 멀티패스 페이딩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뭐를 설명하냐면은 멀티패스로 들어오는 그 신호들로부터 이게 지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해질 때 크기가 컸다 작았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현상, 그걸 페이딩 현상인데요. 페이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당장 신뢰성이 있는 통신에 지장을 주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모듈레이션을 사용했는데 에러가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변복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멀티패스 페이딩을 고려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모듈레이션만
모듈레이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채널 코딩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송수신기 구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게 바로 스몰 스케일 모델이 되겠습니다. 프로퍼게이션 모델은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모델을 세우기도 하지만 분석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경험적인 방법을 두 개 같이 사용해서 프로퍼게이션 모델을 자, 그러면 수신 전력의 크기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할 때 로케이션 에버리지를 통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우리가 라지스케일 모델을 사용할 때는 약 500m에서 한 100km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평균을 낸 에리어 민 파워를 가지고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패스 로스 모델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스케일 모델에서는 이거보단 약간 좀 더 상세하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장의 5배에서 한 40배 정도니까 한 몇 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동안에 수신 전력을 평균을 내서 미디엄 스케일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모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쉐도잉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호의 크기가 감소하면서도 좀 느리게 컸다 작았다, 장애물에 숨었다 안 숨었다 하는 게 천천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 모델은 평균 전력이 아니라 순시 전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시 전력으로 크게 빠르게 컸다 작았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의 원인은 바로 멀티패스 리셉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순시 전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이거는 수신기의 위치라든가 또는 주파수에 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안테나가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보면요, 파장의 0.5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크기가 40배, 40dB 만큼 변한다는 거죠. 리니어 스케일로 봤을 때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전력 크기가 변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라지 스케일과 미디엄 스케일 프로퍼게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스 로스하고 섀도잉 이펙트를 설명하는 모델이 되겠죠. 패스 로스 모델은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 거리의 함수로서, 둘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서 신호의 감쇄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패스 로스는 아까 거리 함수라고 그랬는데 또 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라미터까지 다 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파수라든지 또는 안테나의 높이 같은 것들이 파라미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해서 뭐 어떤 전력으로 어떤 주파수로 또 어떤 환경, 지형 환경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신호가 멀리 도달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모델에 따라서 모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정한 어떤 모델은 굉장히 좀 상세해 갖고 많은 것들을 고려한 모델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지형이고 뭐 공간이 어떻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복잡도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소재의 물건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칸막이들이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느냐,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포함한 모델이 있는데요. 모델이 또 너무 복잡하면은 이걸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적합한 모델이 뭔지 또 선택할 필요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패스 로스는 어떤 공식을 적용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자유공간에서 일어나는 패스 로스가 기본이고요. 자유공간이라면 이란 얘기는 그 사이에 그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에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건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패스 로스가.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더 더해지는 손실이 뭐냐면은 지표면을 따라서 반사돼서 들어온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 또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회절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호 때문에 생기는 그 손실 같은 게 다 더해져서 토탈 패스 로스가 됩니다. 이런 토탈 패스 로스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어떤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기지국을 얼마나 더 촘촘히 어떤 간격으로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응용을.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일 왼쪽 지점에 있는 점에서 송신기가 신호를 보내고요. 1, 2, 3, 4, 5, 6, 7 위치에 수신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1번 위치에 있는 수신기를 보면은 송신기와 아주 가까이 있죠.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공간 손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워낙 자유공간 모델이 그 손실이 도미넌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정확하게 패스 로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2번과 3번의 위치를 보면은 라인 오브 사이트, 직접 들어오는 강한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성분들이 추가의 로스를 주죠. 그래서 이 2번, 3번 모델인 경우에 우리는 플레인 얼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플레인 얼스 모델, 로스 모델을 갖고 설명이 잘 됩니다. 자, 4번 위치를 보면요. 4번 위치를 보면은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기는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에 가려져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면서 수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회절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위치를 보면은 이 산에 의해서 산 넘어 있기 때문에 라인 오브 사이트 성분은 없고요. 회절에 의해서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그게 또 반사돼서 들어온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라운드 리플렉션하고 디프렉션 부분에 의한 손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공간에서의 패스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신 전력 대 송신 전력의 비를 보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자유공간 모델입니다. 만약에 자유공간이 아니라면은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예를 들면 3승, 4승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자유공간이라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이 반비례 이 부분을 이퀄로 바꿔준다면은 다른 파라미터들을 다 포함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GT는 송신 안테나 이득이 되겠고 GR은 수신 안테나 이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날아가는 안테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요, 안테나 이득을 1이라고 놓으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말해서 만약에 몰아서 보내준다 뭐 이런 개념이 적용된다면은 이득이 1보다 큰 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다는 신호의 파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바로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수식에서 이 파장은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램다는 F분의 C이기 때문에 램다 대신에 F분의 C를 집어넣으면은 그 다른 오른쪽 수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L이 바로 우리 아래에서 얘기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수신전력하고 송신전력의 비율이 로스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신전력 PT를 보낸다면은 L만큼의 손실분이 수신전력에 곱해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패스로스 L을, 그러니까 패스로스 L이 PR분의 PT가 되겠죠. 그게 이제 리니어 스케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데시벨 스케일로 봤을 때는 PT 데시벨 송신전력 빼기 수신전력 데시벨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수식을 데시벨을 적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10 로그 GT, 10 로그 GR,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로그 램다, 그 다음에 20 로그 D 플러스 상수가 나오는데요. 이 상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수식에 보면은 4파이가 있죠. 그래서 4파이 D의 제곱을 로그를 취해갖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4파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10로그하고 제곱하는 대신에 20로그하고 4파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21.98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식을 요 세 번째 램다 대신에 F분의 C를 적용해서 데시벨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여기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램다 대신에 F분의 C니까 여기 로그 C, 그 다음에 로그 F, 그 다음에 여기가 램다가 F분의 C를 적용한 거고요. 그 나머지는 똑같죠. 이러한 패스로스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위에 있는 수식은 앞장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우리가 보통 적용을 할 때 주파수를 헤르츠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주파수대를 메가헤르츠대나 기가헤르츠대를 사용하고 거리도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를 메가헤르츠, 킬로미터로 그렇게 산출했을 때 위의 수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또 한 가지는 등방형 안테나를 썼다고 가정하고요. 다시 말해서 송신 안테나나 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1이다. 이득이 1이니까 데시벨로 봤을 때는 로그 1이 0이 되니까 위에 있는 수식에서 로그 GT하고 로그 GR 부분은 다 0이 되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만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니까요. 이건 상수니까요. 빛 전파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부분이 상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20 로그 F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는 주파수를 메가헤르츠로 단위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F 대신에 F 곱하기 우리 메가헤르츠니까 10의 6승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도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를 쓴다 그러면은 요 D가 킬로미터다 그러면은 D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요 로그 F 부분하고 D 부분이 여기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20 로그 3 곱하기 10의 8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F는 앞으로 빠졌으니까 20 로그 10의 6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식에서 D는 앞으로 빠졌으니까 20 로그 10의 3승을 하고 나머지 21.98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 부분을 보면 20 로그 3이 0.4771이니까요. 그거 곱하기 20을 해주면 9.54가 나오고 10의 8승 부분은 8 곱하기 20에서 160이 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20에서 120이 되고 3 곱하기 20에서 60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은 32.44가 나와갖고 이런 수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계속 이용을 자, 그러면은 자해 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패스 로스 모델을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패스로스 모델만 본다 그러면요. 이거는 거리의 몇 배가 돼서 줄어드느냐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신 전력을 보면은 PT 송신 전력분의 수신 전력이 아까 좀 전에 봤던 자유공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요겁니다. 아까는 D의 제곱이었는데 지금 요거를 좀 일반화 시켜서 요게 N승 파워로 바꿔졌습니다. 따라서 거리의 수신 전력은 송신 전력에 비해서 거리의 n승분의 1로 줄어든다. 또는 손실이 거리의 n승만큼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거리는 한 1 기준보다 좀 크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손실 모델이 이런 패스로스 모델이 잘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이걸 기준점으로 보는데 거리가 너무나 가까우면은 이런 모델이 잘 성립하지는 않지만 거리가 뭐 1보다 좀 떨어지면은 이 패스로스 모델이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기준점을 우리는 보통 얼마로 잡냐면요. 실내에서는 한 1m로 보고 실외인 경우에 100m나 뭐 1km나 이 정도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L이 패스 로스를 손실을 말하는 건데요. 평균 손실은 이 수식에서 이 수식이 손실의 역수이니까 손실은 이 수식을 뒤집으면 되겠죠. 위아래를 바꾸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로그를 취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자유공간 손실 모델하고 다른 점은 아까는 여기가 n이 2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이었는데 지금은 10n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패스로스 모델에서 n이 2라면은 그게 바로 자유공간의 패스로스 모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를 보면은 자, 요 수식, 요 일반적인 요 수식에다가 거리가 d일 때랑 거리가 d0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위의 수식에서 아래 수식을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이 20로그 램다분의 4파이 상수 부분이 캔슬되고요. 남는 부분이 10n 로그 d에서 10n 로그 d0인데 여기서 로그 부분에서 로그의 빼기는 로그 d 나누기 d0나 똑같아지죠. 따라서 얘는 로그 패스 로스는 기준점 d0에서 값에 비해서 이 부분 차이 10n 로그 d0분의 d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또 아래 수식을 또 이용을 해도 되는 거죠. 위의 수식에서는 절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손실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래 수식은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0부터 내가 이동을 해서 D만큼으로 이동을 했을 때 D0에서의 패스로스에 비해서 D는 얼마나 손실이 더 발생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아래쪽 수식이 더 유용하겠죠. 여기서 N을 경로 손실 지수라고 부릅니다. 패스로스 익스포넌트라고 부르고요. 이 N은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유공간 환경일 때는 N이 2가 되고 N이 환경이 좀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n이 커집니다. n이 크다는 얘기는 손실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멀리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복잡할수록 경로 손실 지수 값이 클수록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한다. 또는 신호 수신 전력이 그만큼 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수식을 보면요. 이 수식은 D0로부터 내가 D로 이동을 했을 때 10n 로그 D0분의 D만큼 손실이 더 발생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D0로부터 D까지 이동하는데 내가 10배 거리로 이동했다.
예를 들면 D0가 1km 지점이었는데 내가 10km 지점까지로 10배 더 멀리 갔어요. 그 경우에는 손실이 여기가 10이 되니까 10N-dB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 패스로스 모델을 10N-dB per decade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decade는 1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거리에 10배로 더 멀어지면은 10N-dB만큼 손실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패스로스 모델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패스로스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서비스 반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두 수식을 한번 보면요. 이 두 수식에서는 파라미터가 어떤 게 있나요? 램다가 있네요. 램다는 파장이고 그 다음에 이 변수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 거리는 생각하지 말고 파장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동일한 거리에 있어도 내가 사용하는 신호의 파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절반으로 파장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은 경로 손실이 4배가 된다는 거죠. 또는 데시벨이면은 6dB가 되는 거죠. 경로 손실이 6dB 됐다는 얘기는, 또는 리니어 스케일로 4배가 됐다는 얘기는 수신 전력은 4분의 1로 감소했다는 거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신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를 쓸수록 더 멀리 못 날아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은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또 해석이 또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주파수는 일단 고정시켰다고 보죠. 고정된 주파수를 사용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까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거를 해석을 해보죠. 일단 자유공간이라고 가정하고요. n이 2이다. 그쵸? 자유공간인 경우에 n이 2라고 그랬으니까요.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여기서 d0에 비해서 d가 2배가 된 경우에는 로그 2는 0.3이죠. 따라서 n이 2라면은 손실이 6dB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거리가 1km 있다가 2km로 가면은 6dB만큼 더 손실이 커진다. 여기서 2배라는 것은 옥타브, 그래서 옥타브를 쓴 게요. 2배가 되는 게 우리 보통 옥타브라고 그러니까 옥타브당 6dB다. 다른 말로 하면 2배가 될 때마다 손실이 6dB만큼 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은 거리가 10배 될 때를 설명했죠. 10배 될 때마다 얼마큼 손실이 증가했나요? 10n. 근데 만약에 n이 2라면 20dB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공간에서는 20dB per decade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로 손실 지수가 3이다. 자유공간보다 좀 더 환경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바뀌나요? 옥타브당,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아까는 6dB였는데 지금 9dB 손실이 더 많이 커졌죠. 그 다음에 거리가 10배가 되면은 30dB만큼. 그러니까 손실이 1000배가 된다는 얘기죠. 또는 수신 전력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로.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패스로스 모델을 응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서비스 반경을 예측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면요, 경로 손실 모델을 사용해서 무선 전송 장비의 서비스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블루투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송신 전력을 얼마로 놓고 그 다음에 수신기가 좀 제대로 작동할 만큼 전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 기준을 넘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신기가 동작할 수 있는 수신 전력을 기준값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70 dBm으로 잡는다. dBm이라는 얘기는 데시벨 중에서 와트 기준이 아니라 1
미리와트 기준으로 해서 로그로 취한 값을 dBm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dBm이나 dB와트 뭐 이런 것은 우리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어떤 기준 전력 요거 이상이 돼야지만 수신기가 제대로 동작한다. 그러면은 수신기에서 요거 이상이 되도록 우리는 주어진 송신 전력에 대해서 거리를 서비스 반경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블루투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블루투스는 ISM 밴드를 사용하는데 ISM 밴드의 주파수가 2.4GHz입니다. 그래서 2.4G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파장을 보면은 램다는 F분의 C인데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2.4GHz니까 2.4 곱하기 10의 9승을 하면은 0.125m가 나와서 한 8분의 1m 정도가 되는데요. 앞장에서 살펴봤던 패스로스 모델에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여기 20로그 램다분의 4파이 플러스 10n 로그 d가 되고 여기서 n은 환경이 되겠죠. 경로 손실 지수가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32파이가 들어가는데요. 32파이 그 다음에 10n 로그 d가 되는데 여기서 파이는 3.14 정도가 돼갖고 32파이는 한 거의 100에 근사해요. 100에 근사하면은 로그로 치면 얼마인가요? 로그 100은 2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4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40 플러스 10n 로그 d라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거리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 n은 환경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장애물이 별로 없어갖고 자유공간 모델이 적합하다 그러면 n을 2라고 놓을 수 있는데 환경이 좀 복잡한 환경이다 그러면은 n이 좀 더 큰 값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n이 2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보면은 1m 떨어진 데서는 로그 1이 0이 되니까 그냥 40dB가 되는 거고요. 얘는 경로 손실 지수가 3일 때도 마찬가지죠. 둘 다 출발은 1m 떨어지면 40dB고요. 그 다음에 2m가 되면은 자유공간에서는 얼마큼 손실이 더 커진다 그랬나요? 6dB만큼 손실이 더 커진다 그랬죠.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손실은 46dB가 되고요. 만약에 10m 떨어졌다 그러면은 1m에 비해서 10배가 되면은 자유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0dB만큼 손실이 커지니까 60dB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20m가 됐다는 얘기는 10m에 비해서 2배가 됐다는 얘기죠. 2배가 될 때마다 자유공간에서는 6dB 손실이 발생하니까 총 66d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0m 떨어진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5배가 됐다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10m에 비해서 또 10배가 됐으니까 10배가 될 때마다 20dB만큼 손실이 늘어나니까 얘는 80dB가 됐고요. 또 200m 떨어진 지점은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또 6dB가 증가하니까 총 86dB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패스로스 지수가 3이라면은 거리가 2배 될 때마다 자유공간에서는 6dB였는데 여기서는 9dB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공간에서는 20dB였는데 n이 3인 경우에는 30dB가 되겠죠. 그래서 1m에 비해서 10m 떨어진 점은 70dB만큼 손실이 발생하고요. 또 10m에 비해서 20m는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9dB만큼 더 커지니까 79dB가 되는 거고 100m 떨어진 지점은 10m의 10배니까 또 여기다가 30dB를 더해서 100dB가 되고 그 다음에 200m도 역시 9dB가 증가하니까 109dB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스로스 모델은 이동통신 환경에서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개방지역이냐, 평지냐, 언덕이냐, 또 산악지역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교외 지역이나
도시 근교라든지 또는 도심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패스로스 모델을 좀 다르게 적용이 돼서 무슨 얘기냐면은 패스로스 지수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이 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패스로스 지수를 주로 실측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얻은 패스로스 지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공간에서는 패스로스 지수가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의 Urban Area Cellular Radio에서는 N이 2.7에서 한 3.5 정도가 되고요. 얼반인 경우에도 이제 장애물에 따라서 뭐 3에서 5 사이를 장애물이 있다면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에서 만약에 라인업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손실 지수가 1.6에서 1.8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유공간보다 오히려 손실 지수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복도를 따라서 라인업 사이트가 있어서 복도를 따라서 이게 도파관 효과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자유공간보다 손실이 더 작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외보다는 실내에 내가 특히 장애물이 있을 때는 더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패스로스 지수가 4에서 6까지 되기도 하고요. 같은 건물이지만 그냥 사무실보다는 공장인 경우에는 좀 뚫려 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층고도 넓고 그 다음에 많이 뚫려 있다 그러면은 장애물이 있는 그냥 사무실보다는 물론 장애물이 있지만 공장 같은 환경에서는 손실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까지 된다는 게 실측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패스로스 모델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수신 전력이 얼마나 감소를 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가로축은 거리를 말하는 거고 리니어 스케일인 거고요. 세로축은 수신 전력으로 데시벨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거리에 따라서 수신 전력이 감소하는데요. 자유공간은 n이 2일 때고 자유공간에 비해서 n이 손실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림도 거리에 따른 수신 신호의 크기를 말해주는 건데요. 앞 슬라이드하고 다른 점은 아까는 거리를 리니어 스케일로 봤는데 지금 거리를 데시벨 로그 스케일로 그려준 겁니다. 따라서 앞 그림하고 달리 여기서는 그 직선으로 줄어든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환경에 따라서 신호가 얼마나 더 빠르게 감소하느냐 이걸 나타내 준 건데요. 자유공간의 손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공간 아니지만 좀 더 좀 뚫려 있는 공간이 오픈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유공간보다 손실이 좀 더 크게 발생하지만 좀 복잡해질수록 근교나 도심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수신 신호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통신에서는 신호 크기가 BR에 영향을 주잖아요. 따라서 멀리 떨어질수록 BR이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